우리 교과서, 자습서지? 자습서 83페이지 봐주세요. 83쪽. 자, 우리 오늘 수라를 나가겠습니다. 자, 수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내용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볼게. 자, 수라는 백석 시인이 지었는데요. 자, 백석하면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 백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 먼저 알고 보는 게 좋은데, 이 시는 1930년대. 자, 우리 백석하면 1930년대를 대표한다고 그랬지? 자, 1930년대예요. 자, 그럼 이거 언제야?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자,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더 지났죠. 자, 그럼 어떻겠니? 3.1운동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제가 수탈을 가속화하기 시작한다고 했어.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민족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 피폐해집니다. 특히 일제에 동조하고 앞장선 애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걔네들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리 민족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 민족은 원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농사는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리고 친척,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빚만 계속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기도 하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이때 일제가 권장하던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광이야. 금광. 금강 채굴권을 우리나라에게서 빼앗아 가면서 금강 채굴에 열을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금강으로 돈 벌러 떠나기도 해. 그러면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뿔뿔이 흩어져서 남의 집 부엌대기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 백석은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백석의 시들은 대체로 이런 가족 공동체 해체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백석 역시 고향을 떠나 있거든. 그래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들을 굉장히 많이 쓴 시인입니다. 특히 우리 이 수라라는 작품은 바로 이때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적 상황을 누구한테 빗댔냐면 거미일가. 자, 거미는 곤충인데 마치 일가족, 우리 사람인 것처럼 여기에 빗대어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거미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얘네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그냥 거미 가족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민족의 뭐가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점층적으로. 점층적이라는 게 뭐야? 점점점 세진다. 점점점 강해진다입니다. 특히 이 안타까움과 슬픔이 점층적으로 드러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물론 그 안에 시어에서도 점점점 세지지만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시행이 점점점 길어져요. 시행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과 슬픔이 시행의 길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시어나 내용상으로 점층적으로 심화된다 혹은 고조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은 이따 볼 거고 자, 백석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보시면 향토색 짙은 평안도 방언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평안도 방언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향토적이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 자, 모더니즘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시들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30년대의 대표적인 시의 갈래가 모더니즘 계열입니다. 그래서 30년대 하면 보통 모더니즘하고 순수시 이 두 갈래가 제일 강하거든. 얘는 모더니즘 계열이다. 자, 갈래는 현대시고요. 자, 형식이 자유로운 자유시고요. 감정을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슬프고 안타깝게 그리고 있는 시다. 혹시 뭐 가족에 대한 그림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자, 서사적이라고 나오는데 이 서사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어떤 일정한 스토리가 있을 때 보통 그냥 서사적이다라고 해. 인물, 사건, 배경이 느껴질 때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면 서사적인 느낌. 자, 그리고 거미 가족이 헤어지는 모습을 마치 우리 민족이 헤어진 것처럼 자, 바로 우리 민족의 그 일제 강점기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또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 바로 분단을 분단 아니죠, 왜 이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뭐가 돼서 광복이 되어서 바로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자, 시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넘어가 볼까? 88쪽에 있어요. 88. 자, 88 가볼게요. 자, 제목은 수라. 자, 수라 제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 자, 이 시에 나오는 내용이 수라라는 건데 도대체 수라가 뭔데? 자, 아래 가면 뜻이 나오고 있죠? 아수라를 뜻합니다. 바로 싸움 따위로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에 빠진 곳 또는 그러한 상태를 수라라고 말한다는 거. 그럼 지금 얘가 말하는 시적 상황이 뭐다? 수라와 같이 혼잡하고 어지러운 상태다. 혹은 수라처럼 혼잡하고 어지러움에 빠져있는 곳이라는 의미라는 거. 자, 그러면 1년부터 한번 봅시다. 거미 새끼 하나. 자, 처음에 시적 대상은 거미 새끼예요. 시적 대상,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자, 처음엔 어땠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무심했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그럼 문 밖은 어떤 곳이냐? 문 밖. 자, 차디찬 밤이다 라고 했으니까 문 밖은 춥고 어두운 곳입니다. 거미에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자, 춥고 어두운 곳, 위험한 곳. 자, 거미를 힘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쓸어버리죠. 자, 그래서 차디찬 밤이다 라고 했는데, 자, 바로 이 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어. 춥고 어두워요. 이 춥고 어두운 것은 이 차디찬, 그냥 차가운 밤이 아니라 차디찬 건 차고 또 더 차가운, 아주 차갑다는 의미가 되겠지. 바로 이렇게 춥고 어두운 밤에 내가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내보낸 건 어떤 행동? 굉장히 냉정한 거죠. 자, 바로 말하는 이의 차가움, 그만큼 무심했다는 거, 그리고 냉정했다는 거. 이런 걸 나타내주는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우리 춥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힘든 현실을 의미하죠. 특히 밤은 어두워요. 캄캄하죠. 암울한 현실, 굉장히 힘겹고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상황을 나타낸다 라고 본다면 차디찬 밤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미 새끼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는데 그때는 아주 춥고 어두운 때야. 바로 나의 행동이 그만큼 무심하고 냉정하고 내가 차갑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 하나 더 보면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 2개 행밖에 안 됐죠. 자, 처음은 무심해요.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자, 이번엔 누가 나타나요?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자, 가슴이 짜릿. 자, 어떻다? 마음이 저린다. 자, 아까는 무심했는데 큰 거미를 보니까 어때? 변했어. 마음이 바뀌었어. 아까는 아무 생각 없이 거미네 하고 버렸다면 이번엔 큰 거미를 보고 아니, 이 거미에게 가족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면서 마음이 아파지는 거. 자, 무심했다가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건 뭘 보고서? 큰 거미를 보고 나서. 자, 그래서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또 버립니다. 여기서의 문 밖은 의미가 달라져 조금. 왜? 춥고 어둡고 힘겨운 상황,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문 밖은 어떤 곳이야? 새끼 있는 데야. 그러니까 재회의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야. 자, 재회 가능성을 지닌 곳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리면서 뭐라고 해? 나는 서러워집니다.
자, 이제 마음이 짜릿하면서 저리고 서러워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4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3년으로 가면 더 고조됩니다. 행이 훨씬 더 길어지죠.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이다. 자, 지금 나는 가슴이 아려요.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막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자 이번에는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나옵니다. 아주 새끼겠죠. 자, 앞에 수식이 많아졌어요. 자, 여기도 나오지만 바로 이 거미에게 감정이 커졌다는 거야. 얘에 대한 내 마음이 커졌다. 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많이 품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데, 자, 지금 얘를 보니까 어때? 마음이 더 아프겠죠. 아까 거미 새끼하고 큰 거미를 내보냈는데 완전 애기가 있었던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자,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자, 그러니까 아니 새끼까지 있었는데 또 내가 가족을 찢어놨구나. 자,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자, 가슴이 막 미어집니다.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자, 내 손에 올려서 자,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 겁니다. 자, 도와주고 싶어요. 그죠? 자,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한 이 작은 것. 왜 울고불고해? 엄마도 있었고 혹은 아빠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졌으니까 얘 작은 아기는 아마 울고 불고 할 거야 라고 얘가 생각하는 거죠. 바로 거미를 마치 모처럼 사람처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거미 가족을 계속 의인화해서 바라봅니다. 자,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자,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아프죠.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자 그래서 얘도 만나라고 자 역시 문 밖으로 버립니다. 자 얘가 바라는 건 뭐야?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자 얘네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쉬 금방 만나기나 쉽게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여기가 화자의 소망이죠. 아 색깔 다른 걸로 해야겠다.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자,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순히 보면 거미 가족의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 봤을 때 자, 누가 만났으면 좋겠다. 바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다시 민족 안에 그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자,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돼야겠니? 바로 가족들이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어야겠죠. 바로 일제의 수탈이 좀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바로 광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광복이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는 거.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지금 그대로입니다. 자, 1년에서는 누가 나와? 거미 새끼가 나왔어요. 처음엔 어땠어? 그냥 무심하게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그냥 냉정하고 차가운 나였어. 하지만 누굴 봅니까? 큰 거미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아, 가족이 있었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짜릿하고 서러워지죠. 누가 떠오른 거야? 바로 우리 민족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자, 무척 작은 새끼거미가 나오니까 마음이 점점 더 아파지죠. 마음 가슴이 메이고 서럽고 슬픕니다. 자, 시 속에 다 나와요. 자, 문 밖으로 버려주죠. 자, 문 밖으로 버리는 이 행위는 앞에 1년에서의 행위와는 다르죠. 1년에선 어땠어? 무심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행동이었다면 2, 3년에서의 문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시대 상황은 앞에서 다 봤었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하에서 자, 뭐가 됐다?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 자,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때 당시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갈라섭시다. 각자 먹을 길을 찾으러 갑시다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자, 굉장히 이런 작품들이 많아. 자, 그럼 이 시의 제목을 수라로 지은 이유는 뭐다? 자, 시인들은 가족끼리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자, 바로 뭐다? 일제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마치 자, 바로 이런 상황이 뭐와 같아? 큰 혼란에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상황이 수라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시를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가족들이 다 찢어지는데 다 단순히 거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바로 시대 상황을 알고 나면 어때? 자, 이건 바로 뭐다?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있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때? 매우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린 이걸 읽으면 너무 안타까워지죠. 자, 이렇게 슬픈 작품을 읽더라도 이 안에서 뭐를 느낄 수 있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문학 작품을 통한 심미적 체험이라고 부르고 이런 심미적 체험을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른쪽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 위로 가면 자, 다음 대화를 참고해서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서 표현해보래. 자, 문학에서는 곱고 예쁜 것만이 아닌 고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숭고한 아름다움이 제막매가에서 나오죠? 또 슬픈 모습에서도 역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내용이지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 비극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 뭘 느낄 수 있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다. 저건 추하다. 숭고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하는 감정을 느끼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심미적 체험이라고 부를 거야. 자, 문학 작품을 읽는 활동을 통해서요. 혹은 문학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가와 독자 혹은 독자와 독자가 인간의 삶에 대한 심미적 인식,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같이 공유하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러한 언어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적용인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내용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볼 겁니다. 자, 우리 흥부전인데요. 자, 고전소설 흥부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처지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글을 읽어보자 라고 했어. 자, 우리 이런 즐거움도 심리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고전 문학의 그 미적 범주를 4개로 나눌 때 이런 재미있는 거, 우스꽝스러운 걸 보통 골개미라고 불러요. 자, 우리 풍부전에서는 승자와 해악이 둘 다 등장하는데 둘 다 웃기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승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걔를 조롱하고 비꼬고 비틀고 과장해서 걔의 잘못을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해학은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대상을 근데 얘가 좀 약간 불쌍하거나 약간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우리는 힘들거나 슬픈 상황을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 우리 전통 문화는 흥이 있는 문화 그리고 이것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도 웃음으로 이겨내고요. 자, 착한 애, 불쌍한 애, 힘든 애도 웃음으로 그 슬픔을 극복해내요. 이게 해악이야. 그래서 우리 작품을 봤을 때 약간 슬프고 뭔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게 됩니다. 자, 긍정적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냄으로써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린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정을 가지고 얘를 막 보듬어주고 싶고 얘 편에 들어서고 싶고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주는 게 해학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는 놀부는 풍자로 나올 거고 흥부는 해학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갈래는 판소리개 소설입니다. 우리 판소리개 소설하면 뭐예요?
자, 원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자, 근원설화는 뿌리가 되는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판소리, 사설, 판소리로 불려지다가 여기까지는 판소리는 노래. 자, 그래서 설화는 입에서 입으로, 판소리도 노래니까 입에서 입으로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돼요. 자, 그러다가 고전소설로 정착되고 그리고 신소설. 이거 개화기 때 나오는 거. 자, 요렇게 진행되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일반적인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판소리 사설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비로소 글로 적게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할 때는 전승자의 어떤 의도나 바람에 따라 약간씩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 이걸 민중성이라고 그러거든. 내용이 약간씩 바뀔 수 있어서 고전소설로 적을 때는 좀 다양한 이본, 다른 약간 내용이 다른 책들이 여러 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우리 흥부전의 근원설화에 대해서는 딱 뭐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애매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얘의 근원설화다 라고 보는 설화는 박타는 처녀설화입니다. 자, 판소리 사설로 가면요. 흥부가 노래죠. 가니까. 자, 고전소설로 가면요. 흥부전. 그래서 얘 이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흥부랑 놀부 성이 뭐냐, 사는 곳이 어디냐 각각 조금씩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뭐 박씨다 아니면 제비 연자를 써서 연씨다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신소설 같은 경우는 한자로 제목을 짓습니다. 연의 각. 연은 제비 연자고요. 각은 다리 각자, 제비 다리. 자, 요렇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보시면 이 특징, 우리 요 부분은 흥부가 나올 거예요. 해학미가 잘 표현돼요.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인 상황인데 우스꽝스럽게 그려낼 거고요. 자, 판소리의 특징이 남아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자, 판소리의 특징 어떤 게 나타나 있냐면 이따 보면 돈타령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내용으로 가볼까요? 자, 흥부전.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있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독차지하고 흥부 가족을 집에서 쫓아낸다. 흥부는 여러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내와 함께 온갖 일을 다 해보지만 가난을 면치 못한다. 흥부의 자식들은 흥부 아내에게 배고픔을 호소하고 아내는 자식들에게 집안 사정을 설명하며 타이르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자, 터뜨리는 데부터 나오는 거죠. 흥부 아내의 말이 변하여 울음이 되니 흥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마누라 울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읍내를 나갔다 오리다. 읍내는 무엇하러요? 양식을 좀 구워서라도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자, 읍내 관가에 나가서 양식 환자를 좀 구워다가 자식들을 먹이려고 한다. 이때 당시에는 곤궁한 시기에 관아에서 곡식을 구워다가 먹고 추수나 수확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자를 붙여 갚는 환곡제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빌려 먹는 게 환자. 자, 그랬더니 모래 부인이 여보 영감 그 모양의, 자, 어떤 모양? 너 그렇게 지질이 가난해 보이는데 그렇게 가난한 꼴로 갔다가는 곡식 먹고 도망간다고. 자, 꿔간 곡식을 안 갚을 거라고 안 줄 테니 가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애들은 오히려 환자를 꿀 수도 없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당시의 가난한 백성들은 환자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돈 좀 있는 애들이나 환자를 꺼먹는 거지 가난한 애들은 꾸기가 어려워요.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어찌 될지는 가봐야 아는 일이니 장안에서 도포나 꺼내와요. 자,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자, 지금부터는 흥부가 얼마나 가난하고 공공하고 비참하고 힘든가를 나타낼 때 웃기게 표현할 거야. 자, 이런 부분이 해악이라는 거. 닭장은 장이 아닌가? 이 부분.
닭장과 장장. 자, 같은 말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말장난을 하고 있죠. 우리 말장난을 뭐라고 하냐면 언어유희라고 부릅니다. 약간 말장난하는 거. 보통 우리 춘향전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춘향 엄마가 서방인지 남방인지 라는 말을 해요. 이도령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가서 내 갓도 챙겨 내와요.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깃들 굴뚝 속에 가봐요.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 뒤에 어느 친구한테 흰 갓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 형편에 칠했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갓을 어디에 뒀어? 굴뚝 속에 두었는데 갓을 굴뚝 속에 두었어. 왜? 연기에 걸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둔지 벌써 오래요. 자, 이런 것도 웃기죠. 자, 이런 것도 웃긴데 역시 너무 가난하다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있어. 자, 우리 슬픈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자,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아주 볼만해. 자, 어떻다는 거야? 우스꽝스럽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만 봐도 이제 나올 흥부의 모양새가 되게 웃기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거야. 헌 망건을 꺼냈을 때 물레줄로 줄을 삼고, 자, 그러니까 제대로 의관을 갖출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잡다구리들을 다 가지고서 양반 행색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박조각으로, 박 알죠? 박 탈 때 박조각으로 관자를 달아서 여기 상투 멜 때 여기 이마에 이렇게 두르는 거 옆에 관자라고 해서 사극 같은 거 보면 여기 옥이나 이런 걸로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상투 메어 쓰고 갓에 떨어진 팔입은 노끈을 총총 메어 갓끈 삼아 달아 쓰고, 자, 갓에는 노끈을 메어 주고요. 다 떨어진 고이적삼, 자, 적삼 입었으니까 여름인가 봐, 계절은. 살점이 울긋불긋, 발바닥이 뻥 뚫리고 발목만 남아있는 헌 버선에 집 대님이 희한하다. 헐고헌 배 도포에 구멍이 숭숭, 12도막 이은띠 가슴에 둘러 질끈매고, 한 손에다 곱돌 담뱃대 들고, 한 손에다 자 떨어진 부채 들고, 한 손엔 담뱃대 한 손엔 부채. 양반 행색이긴 한데 너무 거짓골이지. 자, 곧 찍어도 양반이라고 8발자걸음으로 어식비식이 내려간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모습? 너무 가난하고 힘겨우게 살아가는 가난한 처지의 흥부를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해학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흥부가 이제 환자를 빌리러 갑니다. 자, 흥부가 관가를 향해 한참을 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겨났다. 내가 아무리 빈털터리가 되었을 망정 나는 반남박씨 양반이 아닌가. 아전들한테 존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해서 곡식을 안 줄 테니 이렇잖아. 자, 고민에 빠졌어요. 자, 곰곰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오늘 탔구나. 아전들을 보고 인사를 할 때, 자, 뭐 하기로 했어? 말끝을 고화제로 달아서 웃음으로 닦는 것밖에 수가 없다. 그래서 끝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안 질 거야. 이게 높임말 하는지 반말 하는지 알 수 없게 할 거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 양반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몰락한 양반. 이 중인들에게조차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돈을 꿔야 되는 굉장히 가난하고 몰락한,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이런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 자, 흥부가 관가에 들어가자 아전들이 일어나며 맞이한다.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거참 여러분네들 본지가 경세후 경년 이러고 오래됐네. 자, 역시 고와 제를 붙이고 웃음으로 마무리. 하하하. 그래, 각댁은 낙태평하신지 모르제. 하하하. 아, 우리야 편합니다만. 백시장, 너네 형. 자, 남의 형을 부를 때 백시장, 귀후 안녕하시오. 걔 건강 괜찮니? 우리 백시장이사 우리 형이야. 여전하시제. 하하하. 그런데 박생원, 이게 어쩐 걸음이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글쎄, 건솔은 많고 가족은 많고 양도가 부족하여 먹을 건 없고 환자섬이나 얻을까 하고 왔제마는 여러분 처분이 어떨는지 모르제. 하하하. 자, 지금까지 계속 양반 체면을 지키려고 애매하게 말하고 있어.
아니 백시장 니네 형이 만석 거분데 돈 그렇게 많은데 박생원이 환자 얻는단 말이 어쩐 말이오. 자 니네 형 그렇게 부자인데 무슨 환자를 얻어 하니까 글쎄 너무 형제간이라도 너무 자주 얻어다 먹고 보니 염치가 없더라고. 하하 한 번도 못 얻어 먹었어. 근데 형한테 자주 얻어다 먹었다 라고 남들한테는 형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있죠. 착하다는 거. 그도 그럴 것이오. 백시장 속을 누가 모르겠소. 그런데 참 박생원 매 더러 맞아 봤소? 아니 매 맞는 말은 또 무슨 말? 갚기 어려운 환자를 얻을 게 아니라 내려오신 김에 매 좀 맞으시오. 아니 환자 대신 매를 맞다니 내가 밥을 굶었다니까 매를 굶은 사람인 줄 아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에서 그만 죄를 얻었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대만 맞고 오면 한 대에 30냥씩 성냥씩 30냥은 굳은 돈이 얻어 30냥 생겨. 누가 가든 말 타고 가라고 맞싹 단냥까지 얹어서 30단냥을 주기로 했으니 한번 다녀오시려오? 자, 흥부가 돈말을 듣더니 대번에 말투가 존대가 되어 하시오로 올라갔다. 이것도 웃기는 부분이죠. 아까 고와 제로 닦아서 양반 체면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궁핍하면, 얼마나 가난하면 자, 신분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갑자기 존댓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야. 여보시오 하고 말고요. 그건 그러려니와 내 아니 꽃게 말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정강이 말로 다녀올 테 내 다리로 갈 테니 그 돈 단량을 나를 주시오. 아 그거 신랑 그리하구려. 아전이 괴짝을 절컥 열고 엽전 단량을 내어주니 흥부가 덥석 받아들고서 내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 흥부가 밖으로 썩 나서더니 돈을 들어보며 어깨춤을 췄다. 자 너무 신이 났죠. 매 맞을 거 생각 안 하고.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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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화자 좋으시고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이 돈 단량을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자 이제 자 아주 신이 났죠. 여보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온다네. 거정문 여소. 자 문이 거정되긴데 뭐 문을 열어달래? 자 돈 들어가요. 자 가난하다는 것이 좀 나오고 있고. 자, 흥부 아내가 반겨 맞으며 어디 돈 봅시다 돈 봐.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 월수 이자를 얻었소. 체계 이자돈 얻었소. 그러니까 이자 주고 빌리기로 한 거니? 라는 거죠. 아니 그런 돈이 아니로세. 자 이제부터 돈 타령이 나옵니다. 자 돈 타령의 대목. 자 그래서 판소리에 그 모습이 남아있다 라고 했죠. 이 돈 근본을 잃을진데 대장부 한 번 걸음에 공돈같이 생긴 돈이라오. 돈 봐라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 살리고 죽일 권리를 가진 돈. 국위 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처럼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돈 봐라. 자 이 돈 가지고 양식을 팔아다. 한번 배불리 먹어봅시다. 자 돈 타령을 하고 흥부 아내가 쌀을 팔고 고기를 사다가 자식들 배부르게 먹여 재운 뒤에 아무래도 궁금해서 돈 사연을 물었다. 여보 영감 배부르게 먹으니 좋긴 합니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여보 이게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 자 왜 비밀이야? 자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의 죄를 얻었는데 내가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개만 맞고 오면 한 개의 성냥씩 모두 30냥인데 말 타고 다녀오라고 맞싹 단냥을 미리 받았지 뭐요. 자 왜 비밀인지 뒤에 나와. 만약 뒷집 꾀수아비가 알면 발등거리. 자 나보다 먼저 가서 이걸 빼앗아 갈 테니 뺏길 테니 조용 하고 있자. 자, 매일 맞는 일을 이렇게 서로 막 앞장서서 막 내가 먼저 맞을래, 내가 먼저 맞을래 막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펄떡 뛰어 일어섰다.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인가 그리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무리 죽게 된들 몇 푼 말이 웬 말이오. 맞을 일이 있다 해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일 모면할 텐데 헌연히 하는 일을 매 맞으러 간다고 하니 당신은 어찌하여 죽으려고 야단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굶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좋게 죽지. 불쌍한 저 모양의 매란 말이 웬 말이오. 여보 영감 병영곤장을 한 대만 맞아도 평생 골병이 든답니다. 바짝 마른 저 불기에 곤장 10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단량 도로 주고 제발 부직하지 말아요. 자 너무 슬프잖아. 지금 너무 슬프죠? 자 슬플 때 또 웃긴 거 나와야겠지. 자 우리 아래 가시면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오는데요. 둘 다 웃기라는 겁니다. 자 풍자는 부정적인 애를 비판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거고
해악은 대상을 감싸주고 싶고 얘한테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얘를 막 내가 응원해주고 싶고 얘를 보듬어주고 싶게 만드는 게 해악이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되게 슬퍼. 자, 그러면 흥부가 또 웃기는 얘기 한번 합니다. 흥부가 듣고 하는 말이 돈은 벌써 축났으니 도로 줄 수는 없는 일이고 대간절 이 볼기를 두었다가 어디다 쓰겠소? 쓸데없는 이내 볼기 이렇게 궁한 밤에 매품이나 팔아먹지 그냥 두어 무엇할까? 자, 볼기 짝 쓸모도 없는데 자, 농담을 안고 있어요. 자, 이런 게 뭐다? 해악이라는 거. 자, 슬픈 장면을 슬프게 그냥 두지 않고 재미있게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뒷부분의 줄거리는 알죠? 자, 진짜 꽤 수아비가 발등거리를 했어. 자, 그리고 제비를 고쳐줘서 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요. 놀부는 벌을 받죠. 하지만 착한 흥부는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우애 있게. 자, 아래로 내려가면 흥부가 처한 상황. 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한다? 자, 재미있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자, 이런 게 뭐다? 해악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자, 아내와 자식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아내가 막 울음이 돼서 얘기하는데 아, 그럼 내가 그 식구로 갔다 올게 하고 우스꽝스러운 물감을 갖추고요. 또 그 전에 언어 유희도 사용하자.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웃음을 유발해. 자, 그리고 막상 갔는데 신분이 낮은 애들한테 잘 보여야 돼. 아, 어떡하지? 그럼 고와 제로 마무리하면서 웃음으로 그냥 흘려버려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돈 얘기 나오니까 존댓말을 받았어. 이런 것도 웃음을 유발하는데 자, 몰락한 양반의 모습이 잘 나타나면서 사실은 좀 슬픈 대목인데요. 웃겨요. 자, 아내가 매품 팔겠다는 흥보를 막 날려놓고 그러다 죽는다. 슬프죠. 그때 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면서 아내를 달래줍니다. 이런 것이 뭐다? 해악이다.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그래서 해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악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즐거움이다. 해악은 자, 뭐다?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 자, 그래서 인물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얘한테 우리가 연민을 느끼게 하고 얘 편에 서게 되고 얘한테 우호적인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고 얘를 응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해악이다. 보통은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에 주로 사용해서 이것을 웃음으로 슬픔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거. 자, 읍내에 가는 흥부의 옷차림이다. 자, 언어 유희. 자, 장과 닭장이죠. 자, 도포를 보관해둔 곳은 닭장인데 도포보다는 굴뚝에 보관해뒀다. 갓이 되겠지. 흥부가 갓을 어디다 보관했어? 굴뚝에. 왜? 가난한데 이거 연기에 그을려서 쓰려고. 자, 흥부가 아전을 대하는 태도가 고와되었다가 갑자기 존댓말 쓰는 거, 그리고 볼기의 쓰임에 대해서 농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해악이다. 자, 아래 가면 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악이 담겨있는 시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는데 예로는 굉장히 유명한 하상욱 시인의 시가 나오고 있죠. 잘못된 선택, 떼내준 후에 여기까지만 모르지만 제목을 봤더니 내 앞자리만 안 내리. 자,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웃음을 유발하자. 자, 이런 것들이 해악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것도 보다 우리 문학을 통한 심리적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끝까지 문제 풀어볼게요.